안녕하세요. 힘들 때마다 어릴 때 추억을 꺼내 먹으며 마음을 달래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저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제 의사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진솔하게 담담하게 써볼게요. 전 어릴 때 무척 힘들었어요. 제가 58년생 개띠였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미군이 주는 옥수수 가루에 물 타서 겨우 허기를 채우고 밭에 자란 밀을 쓱 뜯어서 질겅질겅 껌처럼 씹으며 그걸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저는 학교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남자치고는 작은 키, 그리고 넙대대한 얼굴은 놀림감이 되기 딱 좋았지요. 아직도 저는 광어를 못 먹어요. 애들이 항상 저보고 넙치나 광어를 닮았다고 놀려서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학교 가기가 싫었던지 아침만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가족들은 저 때문에 속을 썩혔죠. 그런 저에게 희망이 생긴 것은 바로 수진이가 학교에 전학을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반에서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은 다른 반 애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옆반 애가 저희 반 문을 팍 열면서 야, 지금 교무실에 엄청 이쁜 애 전화 왔다? 대박이야. 서울에서 왔대. 가방 나이키 메고 있던데? 신발도. 시골 촌뜨기 마을에 서울에서 여자가 전화 왔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이쁘다고 하니 남자애들은 의자를 박차고 복도로 뛰어갔지요. 얼마 뒤 우르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저희 반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선생님은 얘들아 반에 들어가. 시끄러워. 쉬는 시간 끝났어. 빨리. 쉬는 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종이 울리고 교실 앞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르륵. 전학생은 저희 반에 배정이 되었어요. 너네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정말? 교무실 앞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됐고, 우리 반의 전학은 수진이라고 해. 서울에서 왔고 너네들이 잘해줘라. 알겠니? 우와, 이쁘다. 이쁘다. 엄청 이뻤답니다. 올리비아 하세? 그런 외국 배우를 닮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전학생을 어디에 앉힐지 고민을 하다가 맨 뒷자리에 짝꿍이 없는 제 옆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반 애들은 전학생이 제 옆에 앉으니 우우 거리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진모야, 네가 전학생한테 학교 이것저것 좀 알려줘라. 알겠니?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전교생들이 전학생 옆으로 와서 얼굴을 쳐다보고 질문 공세를 했습니다. 학교 대표 왕따였던 저는 그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피했죠. 수업이 시작한 후 자리에 앉은 저는 멍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전학생이었습니다. 그 애가 건넨 쪽지에 안녕, 인사가 늦었네 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 반가워. 너 인기 많더라. 전화 갔으니까 다들 궁금한가 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짝꿍 사이잖아. 그때부터 저는 전학생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애들이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야, 저 넙치놈은 지가 뭔데 전학생이랑 친하게 지내? 그러게 말이야, 재수없어. 결국 저는 반 애들한테 찍혔고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누워있으면 제 뒤통수를 치거나 몸을 발로 차기도 했죠.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 니는 소리 지를 자격도 없다고 하며 반 일진들은 그렇게 절 못살게 굴었답니다. 인기가 많은 전학생은 다른 반에 불려가서 친구를 사귀었고
학교 인기 짱이 되었어요. 얼굴도 이쁘고 옷 입는 것도 브랜드 옷에 부자라고 소문이 났죠. 게다가 서울에서 전학 왔으니까요. 그러다 전학생이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책상을 팍 치고 일어나 반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양수찬, 김병래, 김덕철, 니네가 뭔데 내 짝꿍 괴롭혀? 얘가 뭘 잘못했는데? 얘도 내 친구야. 너네 앞으로 내 짝꿍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고, 알겠어? 반이 싸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인기짱이 화를 내니 남자애들도 아무 말도 못했고 멋쩍게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그 전학생한테 반했어요. 이렇게 멋지고 당찬 애가 세상에 있다니 하면서요. 어찌 보면 왕따라는 지옥 속에서 절 구해준 여자였죠.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던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너 웬일이니? 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전학생 덕분에 저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일진들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되려 애들은 통쾌해했답니다. 반 분위기를 흐리는 애들이 조용해졌으니까요. 본드도 불고 맨날 반 뒤에 있는 조개탄 난로를 지네들이 다 차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1년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3학년이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요. 전학생과 전 다른 반이 되었죠. 운이 좋아 저는 반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 회장끼리 이따금씩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수진이랑 같은 반 회장인 애가 그러더라고요. 걔 요즘 학교 잘 안 나와. 이번 주도 한 번 나왔나? 에? 왜? 몰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 반 애들한테 물어서 전학생이 사는 집 주소를 수소문했어요.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친한 친구라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가정방문처럼 제가 한번 집에 가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주소를 받아냈지요. 반 애들은 전부 다 그 애가 빨간 벽돌집, 엄청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학생 집 주소는 그곳이 아니었죠. 쓰러지기 직전에 초가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정말로? 음산한 분위기를 팍팍 풍기는 그 집 앞에 도착해 저는 철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사람 있어요? 수진아, 수진아.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았던 철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그리고 집 내부를 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든 것처럼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 있고 장독대도 전부 다 깨져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황급하게 그 집 방문을 열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죠. 방 안에도 누가 회집어 놓은 것처럼 온 물건들이 다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그때 창고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창고 문을 확 열자 거품을 문 채 쓰러진 수진이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야, 정신 차려, 수진아. 저는 바로 옆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어른을 불렀고 수진이는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에휴, 며칠 전에 이 집에 남자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 애엄마가 빚을 진 모양이야.
맨날 집에 미군들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서울서 내려와서 동네 분위기 다 흐려놓고. 속사정을 알고 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학생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미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생필품을 얻거나 돈 같은 걸 받았나 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었죠. 서울에서는 원래 청량리 쪽에서 일하다 그쪽에서도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여기 강원도 깡시골로 내려온 듯해 보였어요. 여기 와서는 미군들 도움으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서울에서 빚쟁이들이 내려와서 집을 쑥대밭 내고 아줌마를 괴롭힌 거였죠. 미군들이 준 가방이나 옷들을 입고 학교에 갔으니 수진이는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났고 그걸 부정하지도 않았답니다. 빚쟁이 때문에 학교에 갈 수도 없으니 수업을 빠지고 집에만 있었나 봐요. 밥도 못 먹고. 결국에 수진이 엄마는 도망쳤고 그 애는 집에서 쓰러진 거죠. 병원에 실려간 수진이 상태를 본 의료진들은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었다고, 오랜 시간 탈수랑 영양실조로 맥박이 희미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수진이의 가정사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장단 애들한테 말했죠. 애들은 처음에 그렇게 잘난 수진이가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냐고 하며 놀랐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했어요. 우리가 그 애를 도와줘야 한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 낼 돈도 없다고요. 결국 가정을 방문한 선생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나서야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학교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같은 학교 학우가 입원을 해서 힘든 상황이니 성금을 모금한다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진이를 위해 돈을 기부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되려 걔 서울에서 전학 와서 맨날 이쁜 척하고 부잣집인 척하더니 잘됐다. 어쩐지 나는 걔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네 엄마 사창가에서 일했었대. 미군들이랑 어울려 다녀서 초콜릿이랑 외제옷 받은 건가 봐.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친구들은 너무했습니다. 수진이의 불행을 마치 본인들의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수진이 병원비를 대주었습니다. 몸을 회복한 그녀는 학교에 다시 나왔지요. 그런데 반응은 싸늘했어요. 학교 애들 전체가 수진이의 몰골을 보러 왔고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하거나 거짓말쟁이 혹은 술집 여자 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수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힘든 일 있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게 창피하다. 숨기고 싶었는데. 괜찮아. 나한테는 속마음 다 털어놓아도 좋아. 나는 항상 네 편이거든. 네가 나 왕따 당했을 때 내 편에 서주었잖아. 유일하게. 나도 이제는 널 도와주고 싶어. 앞으로는 학교에 잘 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는 헤어졌지요. 다음날 수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그렇다니까. 어젯밤에 걔가 연탄이었나? 하여튼 불 피우고 잠들었다가 동네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 말을 들은 저는 학교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위독한 상황이었죠. 산소호흡기에 간신히 의존해서 숨을 내뱉는 걸 보니 아찔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가정사가 소문나고 왕따를 당하니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며칠이 지나 의식이 돌아온 수진이는 그 뒤로 일주일 더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날 학교에 한 아저씨 손을 잡고 그 애가 들어왔어요. 책상에 있던 짐을 다 챙긴 채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밖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수진이 친척분이 그 애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수진이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서울에 가는 거야?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이 대답을 하는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네 옆에서 너 잘 챙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는 팔목에 있던 할머니가 주신 묵주 팔찌를 빼서 수진이의 팔목에 걸었어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준 선물이야. 이 팔찌 행운의 팔찌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팔찌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어. 너 가져. 이 팔찌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눈시울을 붉힌 그녀는 고개를 툭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책가방을 뒤지더니 실팔찌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오색 실로 짜여진 팔찌였어요. 2학년 때 학교에서 체험활동할 때 반 애들이랑 다 같이 만든 거였거든요. 이건 내 선물이야. 나 도와줘서 고마워. 수진아, 빨리 가자. 민기적 거리지 말고 빨리. 시간 없다. 수진이의 친척이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렇게 저와 수진이는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학교도 어수선했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서울 간 수진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에 정진했어요. 집도 가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는 좀 있어서 성적이 잘 나왔답니다.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성적이 곧잘 나와 강원도 깡시골이 아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3년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죠. 모두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답니다. 충북에 있는 한 의대에 진학했죠. 학교 생활은 재미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유급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젊은 시절 추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수진이가 더 생각났어요. 왕따 당하던 저의 옆에서 제 편이 되어준 최초의 친구였으니까요. 바보처럼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 속에서 살며 수진이가 준 팔찌를 매일 끼고 다녔답니다. 다행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 이후로 선자리가 몇 번 들어오게 되었지요. 결혼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살만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튀어나오고 저도 그랬죠. 결혼하고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신혼 2년 차에 알게 된 와이프의 외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집을 비우니 1년간 아내의 외도를 모르고 살았답니다. 당직 순번이 바뀌어 와이프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니 안방에 뒹굴고 있었던 의대 후배 김종길과 내 아내. 그때 정신을 잃고
둘을 미친 듯이 팼지요.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 김종길. 그놈이 아내와 뒹굴고 있으니 비참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신혼생활을 한 충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도망치듯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일자리도 많아서 좋긴 하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정말로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병원 앞에 방을 잡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전기공사에서 전화가 올 정도였죠. 사람 사는 곳 맞냐고. 어떻게 전기세가 이렇게 안 나오냐고요. 결국엔 집 재계약도 안 하고 병원 숙직실에서 자면서 살았지요. 사람들은 독하다고 어떻게 일에 인생을 바치냐고 신기해했지만 살기 위해 그랬던걸요. 일이라도 해야 아픔이 잊혀지니요. 40살 중반이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나름 저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이제는 외로움이 익숙해질 때쯤 제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왔죠. 잠깐 쪽잠을 자고 있는 저를 간호사가 급하게 깨우더라고요. 저산소 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가 실려왔대요. 극단적 선택 시도한 건가? 번개탄으로? 슬리퍼를 신고 응급실에 달려가니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히스토리한 것을 보니 작은 쪽방에서 문을 닫고 연탄을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산소치료 들어가고 상태를 살펴봤더니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힘들어도 살아야지.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런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어딘가 익숙한 겁니다. 잠깐만. 환자 이름이 뭐라고? 네? 강수진 씨요.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챙긴 환자의 개인 옷들을 보니 그 지퍼백 안에 팔찌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로 올라가는 수진이에게 건네준 묵주 팔찌였어요. 네, 제 앞에 실려온 그녀는 왕따 당했던 저를 살려준 그 전학생이었던 겁니다. 서울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간 인생에서 힘든 일이 많았었나 봐요.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녀는 정신을 차렸어요. 다른 당직 의사가 3일간 그녀 옆을 지키며 돌보았죠. 다시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의식이 돌아온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야, 나 진모. 너 어림이 마을에 살았던 제일중학교 나온 58년생 수진이 맞지? 저를 알아본 수진이는 고개를 팍 돌리더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 몸 추스르는 데 집중하고 치료 잘 받자. 퇴원하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요. 얼마 뒤 연락이 왔고 저희 둘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난 왜 맨날 죽으려고 할 때마다 너한테 딱 걸리니? 20여 년 전에도 그렇고 나이 반백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또 그러네. 너 잘 지냈어? 친척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간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매일 구박받고 욕먹고 손찌검 당하는 인생이었답니다. 결국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가출한 그녀는 본인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어둠의 길에 들어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마담이라는 사람한테 맞아서 고막이 나간 적도 있고
평생 인연이라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뒤통수를 때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랬답니다. 하나만 겪어도 힘든 사건을 그녀는 여러 개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었던 거죠. 우울증이 심해져 중년의 나이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가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살게 된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준 묵주 팔찌를 계속 차고 다녔더라고요. 그 팔찌가 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전 방 한켠에 수진이가 준 오색 실 팔찌를 고이 장식해놨거든요. 다시 만난 나의 첫사랑이자 구원자인 그녀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 당시 전 아내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가 심한 상태였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둘 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용기가 안 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이따금씩 연락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채 저는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병원에 다시 들어갔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사랑은 개뿔. 병원의 노예로 또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하염없이 굴리고 굴리다 보면 고장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한 번쯤은 꼬꾸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제 나이가 54세였지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식은땀이 나고 앞이 어지럽더라고요. 하필 그날 밑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신혼여행을 가서 병원을 지킬 사람이 없었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꾸역꾸역 버텼어요. 결국 새벽 4시에 제가 쓰러진 거죠.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면서요.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진 거라 빠르게 조치는 취해졌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결과. 제가 암 3기라네요. 의사인 제가요. 환자 몸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제 몸은 못 챙긴 거였어요. 원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전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귀찮고 바빠서 몇 번을 미루던 게 병을 키웠더랍니다. 암센터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죠. 아니 선생님, 이 정도면 통증이 있었을 텐데. 아시잖아요.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있어야 저도 쉴 수 있는 거. 응급의학과에 지원이가 없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이 꼴 난 거죠. 바로 입원했습니다. 저 없어도 어떻게든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나만 혹사하며 응급실을 지켰던 것인지, 사랑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죽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면 뭐하나,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외롭게 이 나이에 혼자서 병치레 하는데, 이런 마음에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게다가 우울증 약이 맞지도 않아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 기억은 나지 않고 바보가 되어갔죠. 모두들 간병인을 한 명씩 끼고 병원 생활을 하는데 저는 혼자 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온몸이 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럽고 내 몸 위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수진이었습니다. 저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거였어요. 너 아팠으면 말이라도 하지. 연락도 없고. 됐다고
나 괜찮다고 하며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도 수진이는 제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나 너 간호할 거야. 네 옆을 지킬 거야. 너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사창가에서 일한다는 거 학교에 소문 퍼지고 나 사실은 부자 아니고 가난한 거 들켜서 애들이 다 왕따 시켰을 때 내 옆에서 나 보호해줬잖아. 이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수진이가 먼저 저에게 용기를 내준 거였어요. 마음을 표현한 거고, 저의 힘들고 너무나도 고독한 항암 치료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답니다. 화장실도 같이 가지고 너무 힘들어 마음이 지칠 때면 병원 옥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죠. 반백살의 나이에도 가슴이 설레고 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총 3년간의 암투병을 했어요. 생존율이 50%였고 예후가 안 좋으면 저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랑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삶에 의욕도 없고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던 제가 혈색이 돌아오고 건강해지고 싶었으니까요. 반드시 암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으니 저에게도 기적이 찾아오더군요. 3년간의 투병 생활, 그리고 3년간의 추적 관찰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진이도 제 곁에 있어 주었죠. 고마워. 나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너랑 못다 이룬 사랑 마무리하고 싶어. 사실 나 너 무척이나 그리워했어. 대학 가서도 너 많이 생각나더라.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넌 날 숨쉬게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부러질 듯이 야윈 그녀. 그간 인생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세상과 맞서 싸웠던 그녀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었지요. 이제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돌보고 가정도 꾸리기로 마음먹은 저는 대학병원을 나와서 작은 동네 병원을 개원했답니다. 한번 아파보니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수진이는 데스크 직원을 하면서 저의 일을 도왔지요. 주말에는 의료봉사도 했답니다. 그렇게 살던 와중에 늦은 나이에 웨딩드레스, 정장을 입고 결혼사진을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재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황혼 웨딩 촬영을 했죠. 참 이뻤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저희는 촬영이 끝난 그날 강원도에 내려갔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 담긴 그곳으로요. 많은 게 변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닌 중학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앞에 아주 큰 은행나무도 여전히 털을 지키고 있었죠. 너 기억나? 우리 2학년 5반일 때 여기 나무 밑에 서로 소원의 편지 적어서 묻어뒀잖아. 타임캡슐. 그거 아직도 있을까?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한번 파볼래? 차에서 작은 모종삽을 가져와서 살살살 파보았어요. 얼마나 팠을까요? 성인 팔꿈치보다 훨씬 더 깊게 파던 중에 깡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타임캡슐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묻어준 거였죠. 이게 아직도 있네? 아무도 안 찾아온 거잖아. 낑낑거리면서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열어보니 꽤나 많이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서로의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저는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다. 그리고 수진이랑 결혼할 거다. 라고 썼더라고요. 수진이는 나는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일단 행복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다. 좋은 남편 만나서. 저희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니까 꿈 이룬 거 맞지? 맞지. 우리 꿈 이룬 거 맞아. 타임캡슐에 있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른 편지를 써서 20년 후에 다시 찾아와서 보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서울로 다시 올라갔고 신기하게 저희 결혼 소식을 어떻게 한 것인지 중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동창 중에 죽은 애들도 있었고 이혼한 애들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몇몇 애들은 뒤늦게 그때 너 괴롭히고 왕따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수진이 좋아하는 거 티나더니 결국 결혼했냐며 신기해하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밉고 날 싫어하는 애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더라고요. 동창회에 나가서 수진이랑 꼭 손잡고 우리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네요. 몇몇 애들은 드라마 아니냐고 축하해주기도 했고 몇몇 애들은 부럽다고 중년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너무나도 부럽다며 눈길을 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랑 수진이는 20년, 아니 거의 30년 만에 못다 이룬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던 소년을 구해준 전학생 소녀. 집안이 망해 학교를 빠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녀를 발견해 살려준 소녀는 30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물론 살다가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아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좋네요. 어릴 때는 그저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지금 보면 참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내 건강이 최고인 것을 그때는 몰랐네요. 지나고 나서야 사랑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젊음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젊음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니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렬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 없이 제 마음을 다 표현하려고요. 강수진, 나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워. 글 쓰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 살얼음판 같던 내 인생에 봄이 온 건 다 네 덕분이야. 너의 손이 봄이야. 널 안으면 내가 따뜻해져. 네 앞에서는 솔직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감싸주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해. 순간의 순간조차. 너무 저의 개인적인 마음을 청승맞게 길게 썼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 힘내봐요. 장마가 그렇게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오늘은 우습게 해가 쨍쨍하네요.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